네, 오늘 강연은 시젠 의료재단 디지털 혁신 부문장 겸 AI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우병호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병호 소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은 배우, 오라클 코리아, 삼성 SDS, HP 등 우리 IT계에 내로라는 그런 국내에 내로라는 그런 기업들에 어, 계시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시즌 의료재단으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의료 AI 분야의 어떤 선두주자를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산대 AI 대학원은 시젠 의료재단과 또 굉장히 밀접한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러한 그 시젠 의료재단이 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그런 꾀하는 부분에 또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분을 모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병호 네, 전무님께서는 의료기관의 AI 기반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도입 요인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병호 전무님을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병호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저랑 이름이 비슷한 분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또 물의를 일으켜서 뭐 제 이름은 쉽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까 이제 광고에서 나온 그 주제하고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만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중에 하나인 SAMD, 그리고 저희 시젠 의료재단이 이 SAMD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순서는 제가 좀 오프닝을 그 조금 재미있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세대가 워낙 차이가 나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인트로덕션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좀 광범위한 그 구성 요소들을 조금 짚어본 다음에 그 핵심이 SAMD여서 SAMD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또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학회지에 이제 연구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 간단히 다룬 다음에 저희 시즌 의료재단이 이런 SAM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남으면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제가 받고, 또 저희 연구팀장과 우리 핵심 연구원도 같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다 이제 해소를 하고 가겠고요. 제 세션에서는 시젠 의료재단이라는 회사 소개는 크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코로나 검사는 한두 번 받아보셨죠? 예, 최근 3년간 이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가장 많이 한 검사기관이 시젠 의료재단입니다. 전체 물량의 한 30 내지 40%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코로나 퇴치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PCR 기술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켜서 퍼뜨렸고, 세계적인 수준의 검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AI 연구를 통해서 이제 미래형 검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저 광고에서 SAMD라는 그 용어의 그 풀이가 나왔는데, 혹시 SAMD를 오늘 이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런 용어? 아마도 이제
의료 AI 두 가지를 엔드로 고민을 해보신 분 아니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쌈디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갈비와 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쌈디라는 뭔가 또 연상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래퍼 쌈디라는 분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의 이제 풀네임이 사이먼 도미닉이더라고요. 부산의 남산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도미니코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이렇게 쌈디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쌈디라고 발음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SAMD라고 하는데, 그래서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그러니까 그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그걸 SAMD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의료기기는 뭐 우리 엑스레이 기계라든가 아니면 혈압 측정기, CT, MRI 다 거대한 하드웨어나 아니면 디바이스예요. 유형의 물건인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의료기계가 될까요? 오늘 제가 커버할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전공이 제가 듣기로는 뭐 IT, AI 이쪽 분야이신데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창업까지도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부산대에도 AMI라는 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스탠포드에 AIMI라고 있습니다. 그 랩에 에릭 토폴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심장의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AI가 그 의료 영역의 여러 영역에서 뭐 CT를 스캔한 거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체외 수정에 이제 배아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수명을 예측을 하거나 하는데 AI가 큰 기여를 하겠다고 이제 저 AIMI의 그 2020년 8월 강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의료 영역에서 각 그 과별로 AI가 어떻게 쓰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커버를 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솔로지라고 이제 병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패솔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 슬라이드에 해당되는데, 그 생물 시간에 보셨던 그 현미경 밑에 그 유리 그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 사람 몸에 암을 검사를 할 때도 그 유리 슬라이드를 병리학자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판독을 합니다. 그걸 AI가 대신하고 있다, 또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과별로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또 이분이 이제 강연에서 언급한 분 중에 그 안토니오 디 레바라고 그 호주 맥쿼리 대학의 교수, 이분은 이제 신경외과 닥터이신데 이분이 한 말이 딱 와닿습니다. 기계는 의사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AI를 쓰는 의사는 AI 안 쓰는 의사를 대체할 거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AI가 뭐 저처럼 이제 IT 업계에 있다가 의료계로 유입된 사람도 있지만, 의료계에서 그 AI나 이런 데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눈이 뜨이신 분들이, 전문 닥터 분들이 AI 연구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게 만나서 이제 급속도로 AI 기술이 이제 의료계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도한 추세를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일반 산업계에서도 포브스라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경제지죠. 세계 최고의 경제지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의사들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도도한 물결이 의료계를 이제 바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의료계는 굉장히 뭐 highly regulated,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가 많은 업계입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이 되어서 정책을 정하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올 4월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AI 디지털 기술로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정책도 많이 내고, 또 내년도 예산을 R&D 예산은 많이 깎는데 이쪽은 별로 안 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 7월에 나온 정책 홍보 기사인데, 건강보험을 이런 AI 쪽에 적용을 한다. 제가 말씀드릴 SAMD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기술이 의료계에서 이제 활용이 되려면은 그 환자들이 그 기술로 뭐 진단을 받거나 하는 것을 희망을 해야 되고, 또 진단을 하는 의사들이 그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환자가, 수요자가 요구를 하고 그 공급자가 제공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 건강보험 체계니까 결국 페이어의 어떤 건강보험 수가나 이 체계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신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젠 의료재단이 자랑하는 PCR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였겠지만 뭐 지카 바이러스나 기타 과거에 이제 감염병이 돌면서 PCR이란 신기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다가 이게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면서 보편화가 되고 싸면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니까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기술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은 이미 훨씬 앞서 있는데 2022년에만 해도 AI, ML 기반의 의료기기 91개가 승인이 됐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8월 기준으로 누계가 521건이에요. 이미 뭐 모든 그 첨단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우리 코트라 아시겠죠? 코트라 이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세계 각국에 이제 지사를 두면서 전 세계의 어떤 무역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의료계의 그 시장으로서 이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우리 의료계에서 또는 우리가 앞서 있는 IT에서 이게 융합한 어떤 기술로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를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망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이런 그 AI 기반의 의료 기술이 정말 그 시장에서도 먹혀들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91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이란 걸 해본 게 한 2000년 들어서입니다. 돈 좀 모인 상태에서. 근데 저도 이제 대학원생 아들과 직장 다니는 딸이 있는데 얘들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한 루닛 뷰노, 혹시 이 회사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돈을 좀 만지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루닛이라는 회사가 우리 그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된 의료 AI 회사인데 SAMD 회사입니다. 1년간의 주식 그래프예요. 뭐 요쯤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셨다면 돈 좀 만지셨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 같은 그 의료 AI의 이제 그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JLK,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아직은 수익을 못 내고 매출도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그 MCK 같은 회사도 뭐 비슷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한번 보시고, 뷰노, 루닛, 딥노이드. 보니까 딥노이드도 다음에 또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딥노이드 그 세션에도 여러분들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국내만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IT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었습니다. 페이지라는
저희하고 비슷한 의료 AI 하는 회사와 같이 암을 진단하는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겠다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 오라클이 서너라는 이제 EMR 차트 기반으로 AI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업계가 이제 IT가 따로 놀고 의료업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합쳐서 융합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SAMD 제가 썰을 풀었고 이게 속해 있는 전체 영역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요새 통칭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런 AI만 있는 게 아니죠. 디지털 기반으로 건강관리하는 건 다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건강관리 헬스케어의 역사도 한번 짚어보는데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래전에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건강관리 과거에는 뭐 병이 들면은 뭐 점을 보거나 뭐 구슬하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이제 18세기 초 천연두 접종을 처음 시작한 거죠. 이때가 이제 헬스케어 1.0.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헬스케어 2.0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휴먼 지놈을 기반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미 접어든 게 이제 헬스케어 3.0. 요새 4.0이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뭐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거하고 괴를 같이 해서 디지털 기술이 의료계에 유입이 되면서 이게 융합되어서 나온 게 이제 헬스케어 4.0이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KPMG, 딜로이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경영 컨설팅 회사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두 회사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닥터나 병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 또는 보험회사, 정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개인의 EHR, 헬스 레코드,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하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영역을 디지털 헬스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딜로이트 이쪽은 헬스케어 쪽에 의료 쪽에 컨설팅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분야를 탁소노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텔레헬스, 원격 진료. 우리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도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처방을 받거나 하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텔레헬스 케어고 M헬스, 모바일.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영역이 이쪽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을 가지고 또는 웨어러블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영역을 통칭하는데 이걸 스마트 헬스케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부터는 이제 좀 고도의 IT 기술이 들어가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분석을 하거나 뭐 전염병 창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건지 이런 걸 찾는 그런 헬스 애널리틱스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관리 시스템입니다. EMR, PHR 이런 용어가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내에 이제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최윤섭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DHP,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벤처 캐피탈을 운영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준비를 해서 이분 찾아가면은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아이템이면은 이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고 이분 주변에 굉장히 저명한 닥터분들과 IT 관련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분류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의료기관에서 병을 다루는 의료와 기타 우리 뭐 PT를 받거나 내가 건강관리를 하는 일반 헬스케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게 있고 또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지털로 뭔가를 치료를 하네. 그러니까 IT 기술로 뭔가 병을 치료를 한다는 그런 영역도 생겼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노믹스 쪽의 개인 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 마크로젠 같은 데서 여러분들 샘플을 보내면은 뭐 유전자를 분석을 해주거나 이런 건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뭐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식의 그런 그 비즈니스가 의료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은 그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등에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이터 측정, 그다음에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 온디맨드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제 AI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 디지털 치료제 뭔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IT 기술, 디지털 기술 가지고 병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는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제 딜리버 하려면은 IT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오라클, MS 이런 데가 전통적인 IT 기술 업체예요. 그 중에 이쪽에 좀 더 의미 있는 그 어떤 아키텍처나 이런 걸 제시를 한 데가 그 인포시스라고 인도계 IT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규모가 많습니다. 250불로 창업을 해서 지금 18빌리언의 사이즈로 나스닥인가 나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 3P, PPP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세 구성 요소가 이 PPP예요. 환자가 있어야죠.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바이더, 의사들,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 돈을 내야 됩니다. 비싸잖아요. 내가 돈 낼 수도 있고, 부모가 낼 수도 있고, 정부가 낼 수도 있고, 보험이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세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다 엮어서 디지털 기술로 뭔가 건강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거를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라고 제공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 IT 업체에서 뭐 다른 구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간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컨슈머인 환자, 그리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병원, 의사들, 그리고 돈 내는 쪽, 환자의 어떤 질병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한 결과를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돈을 대신 내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IT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구현이 된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고, 그 중에 핵심은 PPP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면은 여기도 또 이제 텔레헬스, 요거는 이제 지금 원격 진료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용어는 같지만 좀 달라요. 병원 내에서도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제 특정 과에서 차트를 사람이 들고 뭐 다른 과로 가거나 이렇게 하던 거를 IT 기반으로 전송을 하던 그런 팩스나 병원 인포메이션 시스템 HIS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게 벌써 90년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온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e헬스 2000년대 들어서 EMR, 전자적인 메디컬 레코드.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병원 갔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동네 병원 의사분들이 손으로 쓰던 그런 이제 의무 기록을 갖고 있다. 이게 어느 날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거기서 쳐놓고 하죠. 그게 다 EMR입니다. 그 다음에 EHR이 나왔는데, EHR은 뭐냐면은 그 EMR은 나의 의료 기록이 동네 병원에 있고, 또는 내가 저 부산대 병원 가면 거기 따로 있고 따로 있던 거를 지역이나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뭐 종합적인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질병이 이제 뭐 우리나라 또는 지역에서 도미넌트한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건 정책 차원에서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HR, 퍼스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의료 정보가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희가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베트남하고도 거래를 해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옛날에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무상의료나 뭐 이런 그 정부 주도의 의료 정책이 실시가 되다가 어느 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 나라는 PHR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디지털라이즈 안 된 PHR입니다. 본인의 의료 기록을 그 하드 카피로 본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동네 병원 갔다가 종합병원 갔다가 이 기록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면서 거기 진료 받고 나서 기록을 하드카피로 받아서 어태치를 하고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또 개인이 관리할 필요가 없죠. 정부가 다 관리해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 진료 기록, 투약 기록이 다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라는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투약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의료법상 의료 기록은 특정 병원에만 그 기록을 저장을 하게 돼 있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CD나 이런 거로 카피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뭐 마이 데이터, 빅데이터 이 요구가 많이 나오니까 조만간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이 헬스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각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램핑을 하면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는데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EMR 시절에서 EHR로 그다음에 PHR로 이렇게 진화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는 아주 지역적인 분야죠.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의 스마트.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서 제가 장표를 몇 장 준비했는데 결국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으로 건강관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혈압도 재고 하루 걷기 만보계로도 활용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 데이터가 가장 처음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도 내 수면 데이터 같은 게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이제 쌓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IT 제품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2021년도 CES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전년도 거를 좀 준비를 하려다가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서 나열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지 헬스, 간질 관리 같은 거를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또 투약 지도도 하고 복약 지도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홈런 헬스케어는 혈압 체중 측정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EMR로 연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CES에서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기를 많이 이제 CES에서 전시를 합니다. 제가 아는 특정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컵플리스 혈압 잴 때 완장 같은 걸 차고 공기 불어넣고 다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에 간단한 접촉으로 LED의 어떤 반사광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기술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또 비슷한 거 가지고 혈압을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은 안면의 홍수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기까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뛰어난 기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AM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윤섭 이분 제가 모셔왔습니다.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SAMD를 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의료기기입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어떤 유형의 텐저블한 기기가 아닌 소프트웨어하고 의료기기 영역이 만난 영역을 SAMD 그리고 그중에 인공지능이 핵심이고 또 인공지능 여기도 들어갑니다. 실제 치료 행위를 하는 거, 또 진단 행위를 하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SAMD의 두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좀 상세하게 제품명까지 또 회사명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요 SAMD의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우리 재단의 병리, 뭐 안과, 피부 이런 쪽이 좀 영상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이 되어 있고 디지털 치료제는 심리 정신과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회사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 벌 기회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SAMD의 공식적인 정의 IMDRF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기기 규제협회예요. 특히 AI ML 기반의 의료기기 분과가 있는데 작년까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여기 분과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이 그 SAMD 표준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문서에 이제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은 하드웨어 의료기기의 일부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SAMD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장치가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SAMD하고 SIMD, 소프트웨어 인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 그 MRI 장치라든가 CT도 촬영을 하려면 그걸 전송을 하거나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SIMD. 소프트웨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SAM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일부가 아닌 요정이 그대로 썼습니다. 독자적으로 그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거의 메커니즘은 저희 같은 이제 검사기관에서 나온 검사 데이터나 뭐 엑스레이 또는 CT 이미지 같은 걸 인풋으로 해서 AI, 다양한 방식의 AI,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뭐 룰 베이스나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딥러닝 같은 거를 다 포함한 그런 AI 알고리즘이 돌아서 진단이나 치료 같은 걸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AMD, 쌈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런 등장 배경은 이게 이제 별도의 이제 영역으로 용어까지 나온 배경이 그 의료기기로만 편입을 시키기도 애매하고 워낙 의료기기는 또 그 종류도 많고 또 의료기기 인증 인가를 받는데 몇 년 걸립니다. 한 3년 걸리는데 근데 AI 기술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하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IT 인터넷 기술이 합쳐져서 SAMD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SAMD를 또 분류하는 체계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만들어졌는데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질병의 심각도를 3단계로 나누고 또 그 질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요 9가지를 아주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당장 처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4등급이에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별로 심각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정보만 제공한다. 우리 웨어러블 같은 데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등급 체계가 좀 다른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부 이제 2등급 정도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합을 해서 등급을 이렇게 매긴다. 그러면 이제 SAMD가 나오면 이거는 카테고리 1이다, 2다, 3다, 4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SAMD의 효과, 유효성,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관리 등 결국 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더 익스펜드를 해서 의사를 도와서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예도 있는데 뭐 안과 같은 데서 구글 딥마인드 기반으로 나온 거는 망막의 질환을 의사들이 추적해서 관찰을 하는 것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찾아내더라.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죠. 미리 질병을 찾아내면 치료도 빨라지니까. 그리고 질병의 진단, 그다음에 선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 뭐 사람은 우리가 의사 가끔가다 만나가지고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록을 통해서 디지털 기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성질환 관리, 크로니컬 디지즈라고 하는데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거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고 치료 이제 심리적인 그 질환부터 해서 치료제까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LG에서 이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작년 CES에서 전시가 되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의료기기니까 규제가 또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조차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거 인허가 없이 하면은 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 규제를 하면은 인허가 받는데 3년 걸리고 기술은 벌써 2, 3개월에 바뀌고 하면은 이게 서로 이제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FTA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왜? 보통의 의료기기는 침습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뭔가가 들어가서 몸을 건드려서 생명을 뭐 위험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몸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바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출시를 하고, 출시를 해서 그 효과는 실제로 쓰면서 또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계속 이제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AI 학습이 계속 임상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1세기식 그 치료 방법에 대한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프리서트 미리 인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뷰노, 루닛 이런 데도 FDA에서 뭔가 승인을 한번 받으면 주가가 팍 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차이 요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의료기기, 뭐 의약품은 개발을 하고 임상시험 돈 엄청 들여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인허가를 받고 출시를 하는데 개발을 하고 출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하고 나중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후행 검증을 통과만 하면은 계속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의료업계에서 뭔가를 사업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쉽다 이거죠. 자, 임상시험 평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좀 복잡한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분류체계에 따른 거고 이게 지금 중요한 장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은 누적 521종의 이게 SAMD예요. 일부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닌 의료기기에 종속이 되어 있겠지만은 AI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즈 요 중에는 저희 이제 한국의 제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는 조금 뒤졌습니다만은 작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이제 전 세계 추세를 보고 나서 우리도 혁신 의료기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 그 8월 기준으로 19종이 지정이 됐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뷰노, 그 루닛 그리고 딥노이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런 제품을 내고 아까 제가 그 주가 차트 보여드렸던 JLK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는 제가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집계된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영역을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서 논문거리 제품 하나에 논문거리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FDA 승인을 받은 현황은 예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도에 굉장히 초기에 여러분들 우리 심전도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MRI를 찍어서 이제 심장 혈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MRI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아르테리스라는 회사의 카디오 DL이라는 게 17년도에 인가를 받았고 최신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8월에 웰독이라는 회사에서 블루스타라고 이 회사가 계속 이제 당뇨병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내고 있어요. 최신 버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또 승인을 8월에 받았어요. 요게 이제 요게 FDA에서 요런 양식으로 시장에 출시해도 좋다고 하는 어떤 인증서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한다. 요 링크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국내 제품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인허가 받기가 더 어려워요. FDA에서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시장 출시 시기를 놓치지만은 외국에서 미리 받고 유럽에 팔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뷰노, 루닛들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가 이제 2021년도에 기흉,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 폐에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거를 진단을 하는 걸 내놓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지표도 좋습니다. 센시티비티 95% 정도. 그리고 최신 들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슈파스라는 업체, 여기가 서울의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스피노프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폐혈증 진단 솔루션을 또 인허가를 받았던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연구를 잠시 좀 가지고 오는데 이런 SAMD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그걸 통해서 진단을 받을 의향이 있어야 되고 수요자가 그다음에 이런 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주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소프트를 사서 장착을 하고 써야 되죠. 저희 같은 의료기관이 SAMD를 도입을 하게 하는 그런 촉진 요인이 뭔지를 저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 이따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영역인 머신러닝 같은 그런 아주 그 인덱스한 그런 쪽을 우리 이제 박사님들하고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영진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연구를 저는 좀 해서 그 빅데이터 학회 이제 발표를 한 거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 AHP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가덕도 공항 위치를 밀양하고 경합을 할 때 KDI가 AHP 기법을 통해서 가덕도가 낮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기법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옆에 양평에 뭐 고속도로 입지를 바꾸면서 KDI가 어떻게 했다 하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 들어봤죠. 그때 반드시 쓰는 게 AHP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런 의료기관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SAMD를 도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요인을 그게 이제 기술적, 경제적, 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 그리고 세부 요인으로 22가지를 제가 도출을 하고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저명한 닥터분들 또는 뭐 저희 연구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다 모았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연구를 했고 그 일반적인 통계 처리하고는 다릅니다. 소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이제 반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선행 연구 다 모아가지고 이런 요인들을 찾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AHP 전문가, 뭐 닥터 수준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제가 설문지를 돌리고 이분들이 또 22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서로 일관되지 않으면 일관성 비율이라는 과학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걸러내고 그다음 가중치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각 집단 간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가 전체 22분의 전문가 그중에 의료기관, 병원 등에서 이제 전문의 수준이나 이런 분들이 12분 그다음에 이런 SAMD 소프트를 만드는 회사에 10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요인, 아직까지 AI가 의료 분야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초입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정말 믿을만해 하는 쪽이 제일 이제 중요한 요소였고, 뭐 정부 규제라든가 촉진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주 기준에 있어서는 그렇고, 근데 세부 기준은 신뢰성. 의료기기는 역시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정말 믿을만해? 얘가 정확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대신에 이 소프트웨어를 쓸 때 뭐 인건비를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의료기기보다 싸야 되고 하는 어떤 그 비용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게 최고 경영자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의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의 의료재단의 그 이사장 같은 분들이 이걸 밀어야 됩니다.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그 시즌 의료재단은 뭐 알파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일반인들한테 회자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이사장께서 우리 인공지능 해야 돼 하고 저희 전문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투자를 엄청 하시고 해서 저희가 독자적인 SAMD, 독자적인 AI, ML 기반의 진단 모델을 이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아직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겠죠.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민다고 하니까 원래 제가 만일 설문조사를 따로 했으면 아마 사회적 영향이나 뭐 인허가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문제여서 도입 못한다고 하던 그런 응답자들의 응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이제 실제 SAMD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양기관의 입장 차이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자들은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내리는 분들을 잘 꼬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기관 자체에서는
양쪽의 차이가 제일 적은 건 또 신뢰성이에요. 공히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의료기관 중에서도 그 부산대병원 같은 종합병원이 있을 수가 있고, 동네 뭐 병상 한두 개 있는 그런 작은 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검사검진기관도 또 입장이 서로 다르게 그 기관의 타입마다 요인들이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내 이제 대상 고객들별로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의료기관 내에도 일반 닥터 또 그 의료 전문가들 있죠. 병리사 같은 분들과 저희 같은 이제 IT 담당자들 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그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저희 시젠 의료재단 SAMD란 거를 쓰고 있어. 시젠이라는 업체를 오늘 만나셨는데 쟤들이 그 SAMD라는 걸 정말 적용을 해서 만들어서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전부터 AI에 투자를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뷰너 루니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가 아니고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일 상품화해서 저희가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판다면 저는 자신하건대 뷰너 루닛보다도 훨씬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주역들이 두 분이고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이론적인 한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디지털 패솔로지라는 용어도 그 의료계가 아니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병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의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가서 만나는 분들인데, 환자를 상대하지 않고 환자의 몸이나 환자의 어떤 혈액이나 이런 거를 보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병리학자들인데요. 이분들의 영역을 패솔로지라고 합니다. 현미경을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디지털로 한다. 그래서 뭐냐? 육안으로 현미경을 보는 대신에 디지털화된 검체, 이미지를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서 판독을 하는 그런 류의 병리 그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텔레가 붙었죠. 텔레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의료 수준, 특히 병리의학자들의 수준 전 세계 탑입니다. 근데 멀지 않은 베트남 또는 중앙아시아 이쪽은 그 나라 최고 수준의 병리의학자도 우리나라의 그 병리학자와 한 20년 정도 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반 그 가정의학과 수준의 그 닥터 이것저것 다 하는 그 전문의도 아닌 분들이 하는 수준의 그 병리학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병리학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나라의 디지털 이미지를 한국에 있는 전문의가 보게 되면은 그런 그 20년의 그 기술 격차, 테크놀로지 갭이죠.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역이 텔레패솔로지입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패솔로지를 한다. 디지털 텔레패솔로지입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초량에 저희 그 시즌 의료재단에 이제 부산센터가 있는데, 서울 본원에만 그 따라서 쓰던 거를 지금 현재 부산센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그 인근에서 온 검체, 부산대병원 검체도 저희 재단에 옵니다. 그걸 이제 부산에도 저희 전문의들이 계신데, 특정 검체 어느 분은 위장을 잘 보고 어느 분은 유방암을 잘 보고 하는데, 부산에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의가 없으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보실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검체를 보내야 되는데, 검체 보내고 하는 우순송 이런 것들 생체를 보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합니다. 부산에서 스캔 이미지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닥터가 우리 뷰어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사업에 활용을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깔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장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원격 병리는 병리학자 부족, 뭐 지역 불균형, 아까 국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이제 해소를 해서 평준화시킬 수가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가 있고, 대신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 현미경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대신에 스캐너 몇 억짜리가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기존의 의료계에 있던 인력이 아닌 IT 인력이 여기 이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 다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제가 너무 많아서 하기 어렵습니다. 뷰노, 루닛도 그래서 외국부터 먼저 하고 저희도 해외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고,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품질 향상, 진단 효율성 증대, 그다음에 혁신적인 병리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디지털 패솔로지 시스템의 이름이 시젠의 디지털 패솔로지 CDP입니다. 이게 구성. 여기 조직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뭐 건강검진 하면서 내시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대장에서 뭐 용종이 있거나 하면 그걸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검체입니다. 그게 저희 재단에 오면은 그 검체를 뭐 우리가 이제 뭐 고형화를 시킨 다음에 그 유리 슬라이드 사이에 깎아서 슬라이드에 넣고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조직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를 이런 스캐너에 투입을 하면 한 200장 정도를 한꺼번에 이제 이 개별 이미지를 이제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750메가 1기가 정도 되는 거로 만들어주고, 이제 파일 형식 얘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주 들으실 거예요. 이런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저희가 현재는 이제 450TB의 바스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GDS라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아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내어놓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개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그 컴퓨테이션은 CPU가 하는데 요새 AI는 대부분이 GPU가 하잖아요. 훨씬 그 훈련이나 그 해석을 하는데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CPU가 바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꾸로였는데 그래서 스토리지가 GPU하고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GDS라고 하는데 그걸 채택을 한 스토리지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을 거예요. 2등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은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2년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스캔한 이미지가 계속 쌓이면은 A100짜리 그 GPU가 돌아서 뒤에서 설명드리는 AI 모델이 돌아서 위장, 대장, 암을 판독을 해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I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그 패치 메이커,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걸 이제 256 x 256 또는 512 x 516으로 패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패치 단위로 이제 클래시파이, 이제 AI 기술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패치 하나가 암의 징조가 있어 없어를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패치를 자르는 정보도 여기 쌓이고 또 패치를 클래시파이한 그 분류, 말리그넌트 암이 있다. 잘 몰라. 이건 암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분류를 하는 정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패치를 다시 짜집기를 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요. 방금 이제 패치 레벨에서 클래시파이한 정보를 가지고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AI가 돌아서 전체 이 검체가 암이 있냐 없냐를 진단을 해서 이런 이미지에서 여기는 암 부위인데 여기는 암이 아니야. 여기는 잘 모르겠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그걸 만드셨고 AI 연구팀장 또 핵심 우리 박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느냐? 그 최신 저희 8월, 9월에 한 달간 슬라이드 한 4만 장을 가지고 집계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문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100%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문의가 100장을 보아서 진단을 한 결과하고 AI가 본 결과가 95%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수준이 전문의의 95%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장은 좀 높고 대장은 조금 낮은데 물론 요 내부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문의가 암이 없어요 한 것들은 잘 맞춰요. 95% 이상 맞춰요. 또 이거 암이 분명해요 하는 것도 90% 이상으로 잘 맞춥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뷰노, 루닛 뭐 다른 회사도 그 한 80%대 가지고 해외에 팔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전체 저희는 일치도라고 합니다. 액큐러시나 AUC하고 조금 지표가 다르죠. 닥터들하고 얼마나 똑같게 맞추느냐 이런 정도인데 이런 지표인데 95%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검체를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요새 이제 부산으로 옮기느라고 좀 스캔한 건수는 줄었습니다. 최소한 2만 장을 저희가 AI가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료법 문제 때문에 뭐 저희가 돈 벌려면은 결국은 이제 요거 D나 M인 거를 전문의가 봐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노말 암이 아니란 거는 미리 AI가 걸러주고 전체 17,000건 봐야 되는 거를 한 300장 보는 정도로 하면 인건비 엄청나게 절감을 하죠. 근데 그걸 의료법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닥터들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닥터들이 혹시 틀렸을 수가 있죠. AI가 다시 봅니다. 그러면 요 AI가 닥터는 암이 있다고 했는데 AI는 암이 없다고 한 이런 케이스 또는 암이 아닌 아닌지 암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암이라고 한 거 이런 것들은 닥터들이 다시 보면은 진단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지금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책이나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만 바꾸면은 이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팔면은 위 대장의 암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뛰어난 그런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정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텔레패솔로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 시젠 의료재단은 비영리 의료기관입니다. 돈 남기는 사업을 못합니다.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7월 12일자로 저희가 자회사를 1,000억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픈 헬스케어. 해외에부터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미 카자흐스탄은 진출해 있고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 지금 진출 타진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빈맥 그룹이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 삼성병원 같은. 거기서 이미 검체의 이미지를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 닥터들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의 표현대로 향후 10년 내에 매출 10조를 달성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저희 시젠 의료재단이고 제가 오늘 뭐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도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이렇게 바뀐 의료계를 이끌어 나가실 주역 중에 한 부분이다. 한 분들이다. 의료를 전공한 그 의대생들은 아니시지만 의학과 IT의 어떤 접점에서 공부를 하게 계신 여러분들이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한 이런 의료계로 많이 유입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IT 업계에서 제 양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라클이나 삼성의 SDS, HP 같은 데서 글로벌 IT 업계에서 제가 30년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온 지 3년째가 됐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을 보니까 우리 반도체 지금 1등이잖아요, 메모리. 그게 이제 7, 80년대에 전화기, 전자공학과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커트라인이 1등이었어요. 한 10여 년, 20년 동안 이제 그 인재들이,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에 유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의대에 제일 또 그 성적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의학 쪽에 그 순수한 의료 도메인의 이제 최고 수준이 올라섰습니다. PCR 같은 거로. 근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또 의학 쪽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융합을 해서 뛰어들어서 이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를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아주 미미한 움직임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뭘 하느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돈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티슈란 게 검체입니다. 몸에 쓸 때는 검체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낸 대신에 현미경 없습니다. 스캐너 통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다가 이걸 원격지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검체, 카자흐스탄에 있는 검체를 우리 국내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뷰어를 통해서 보면서 판독을 해서 그 결과를 내서 현지 병원에다 공급을 합니다. 훨씬 싸게, 훨씬 정확하게, 훨씬 빠르게. 카자흐스탄 예를 들면 거기가 이제 옛날 CIS 소련 연방의 일부다 보니까 이런 그 영역의 그 사업을 카자흐스탄 닥터들은 못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러시아로 보냅니다.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는데 빨라야 일주일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틀 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싸게. 사업적인 경쟁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SAMD AI를 넣어서 AI가 진단해서 그 나라는 규제가 좀 적더군요. 그래서 노말 뭐 2만 건 중에 한 15,000건은 걸러내고 나머지 이제 우리 닥터들이 보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훨씬 경쟁력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거리가 되어서 저는 IT 책임자로서 이런 IT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시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CDP AI 모델을 탑재를 시키고 해외 지사에서 요 스캐너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체 스캔을 한 이미지를 여기서 돌리고 또는 직접 돌려서 AI가 돌린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 전문의가 봐야 될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국내 전문의가 이 검체에 대한 이미지를 봐서 본인들의 판독 의견을 내고 이게 이제 우리 고객사 뭐 카자흐스탄의 대통령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IT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콜로키움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뒤에 세션이 저로서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 10년 동안 이제 AI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부산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 위탁 연구 공동 연구를 하다가 자체 연구원을 이제 재작년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 자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발달시키고 지금 위대장이지만 이제 뭐 유방암도 해야 되고 폐암도 해야 되고 여러 장기로 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인적 자원, 그 인력 풀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은 저희 재단을 소개를 하고 저희 연구소를 소개를 하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답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거는 진짜로 우리 그 AI 연구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단표네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뭐 메일 보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은 뒤에 세션 들으시고 또 앞에 거 연계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뒤에 우리 채용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감사합니다. 예.